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 태국을 떠난다고 해도 후회할 것은 한국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우리의 노동력 없이는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이런 충격적인 발언이 태국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한국을 시험하듯 던진 이 말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에 진출해 있던 주요 기업들이 하나둘씩 철수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태국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만했던 태국 정부의 발언은 결국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한국과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바로 사연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출라롱콘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나타린 키티라시예요. 친구들은 저를 나타라고 부르죠. 저는 전 태국 재무부 장관의 딸로 방콕의 고급 주택가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K-팝을 들으며 자랐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도 독학했답니다. 특히 요즘은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를 자주 듣고 있어요. 한국에서 술게임으로 유명한 노래라고 하는데 완전 중독성 있더라고요. 특히 블랙핑크는 우리나라 출신인 리사가 속한 그룹이라 더 애착이 가죠. 리사는 방콕 근교 부리람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YG 연습생으로 한국에서 꿈을 키워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블랙핑크의 모든 멤버들이 다 좋지만 특별히 리사를 통해 태국인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됐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으셨죠. 나타, 너 요즘 SNS에서 벤 코리아 운동하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 SNS 활동을 어떻게 아셨는지 놀랍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이었죠. 네, 친구들이 다들 하고 있어서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좋아하던 한국 문화는 어떻게 된 거니?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과 드라마는 여전히 좋았지만 최근 SNS에서 퍼지는 한국인들의 태국 비하 발언들을 보면서 화가 났었거든요. 아버지, 이건 다른 문제예요. 문화는 문화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은 자존심이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답니다. 나타, 내가 알아야 할 게 있구나. 지금 우리 태국의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란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을 떠날 수도 있어. 네, 왜요? 우리나라에서 잘 벌어가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저녁 식사를 미뤄두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한국 기업 공장들에서 무분별한 파업이 일어나고 있단다. 노동자들이 한국인 직원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지. 말이 되지 않는 요구야. 게다가 한식을 식단에 추가해달라느니 각종 수당을 더 달라느니 이건 그들의 투자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이란다. 하지만 아버지, 그건 당연한 요구 아닌가요?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하는 건 나타.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바로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야.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다른 외국 기업들과 달리 우리 노동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어. 심지어 기술까지 이전해주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와주고 있단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친구 수아의 오빠가 삼성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었죠. 항상 자신의 직장을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공장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말했었어요. 게다가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창출하는 일자리가 30만 개가 넘는단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야. 30만 가정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거지. 그렇게 많은가요? 그래. 그리고 지금 이 파업으로 인해 그들이 태국을 떠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야.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제 SNS로 돌아가 제가 올린 벤 코리아 관련 게시물들을 다시 보았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졌죠.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제 친구들은 모두 한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이런 사실을 알까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란다. 나타. 내 세대가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깊이 반성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진정으로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은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겪으면서였답니다. 경영학과 수업 3학년 2학기 글로벌 기업과 경제 발전이란 과목을 듣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태국 경제 발전에서 외국 기업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파퐁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죠. 저는 평소처럼 앞줄에 앉아 노트북으로 필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태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정확한 답을 몰랐죠. 연간 60억 달러입니다. 이는 태국 전체 FDI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투자의 대부분이 첨단 기술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투자 규모가 이렇게나 큰 줄 몰랐거든요. 나타린 학생, 당신의 아버님이 전 재무부 장관이셨죠? 혹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는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촌부리 지역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2010년과 2023년의 촌부리 위성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삼성전자가 공장을 설립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었죠.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단순한 공장 설립이 아닌 도시 전체의 발전이 일어났어요.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들어섰으며 쇼핑몰도 생겼죠. 이것이 바로 산업 생태계입니다. 저는 숨죽여 설명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더 놀라운 것은 기술 이전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지 공장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 도입으로 지난 5년간 생산성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이 과정에서 태국 근로자들은 최첨단 기술을 배우게 되었죠. 그때 제 옆자리의 친구 말리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한국 기업들이 태국 근로자들을 착취한다고 하던데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죠. 태국 내 외국 기업들의 평균 임금과 복리후생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표가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들의 임금이 다른 외국 기업들보다 평균 20-30% 높았고 의료보험, 교육 지원 등의 복리후생도 훨씬 더 많았죠. 더구나 한국 기업들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식사를 제공하고 통근 버스를 운영하며 자녀 교육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과거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상생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추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LG전자의 라용 공장 사례를 조사하면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답니다. LG전자는 현지 대학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년 수백 명의 태국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첨단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그들 중 상당수가 졸업 후 LG전자에 취업했고 일부는 자신만의 기술 기업을 창업하기도 했답니다. 나타, 너도 이거 보고 있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말리가 다가왔어요. 응, 나 깨달은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라. 맞아, 나도 충격이야. 우리가 SNS에서 본 내용들은 너무 왜곡되어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현대자동차가 태국에 전기차 생산 시설을 건설하려 했던 계획,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연구개발센터 설립 계획 등 이 모든 것들이 태국의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런 사실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곧 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기숙사로 돌아온 그날 밤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SNS를 열자마자 태국 인강제 추방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한국 법무부 불법 체류 태국인 13만 명 강제 출국 조치.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어요. 13만 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숫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태국 현지 언론사들의 보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수완나푼 공항 마비, 강제 출국 태국인들로 입국장 대혼자, 방콕 포스트 한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 수만 명 입국 중.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영상에는 공항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짐을 끌고 힘없이 걸어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거지? 의문이 들어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죠.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 중 무려 84.6%가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일하는 태국인은 고작 1-0명 정도라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때 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나타, 유튜브 실시간 급상승 영상 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녔나봐. 링크를 클릭해보니 한국 뉴스 영상이었어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사례를 다룬 내용이었죠. 마약 밀매, 불법 성매매, 보험 사기.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짓이라고. 더 찾아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45,000바트라는 거예요. 이는 태국 대졸자 초임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게시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태국인을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우리도 한국인만큼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 뭔가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조작된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니 이런 게시물들은 모두 비슷한 계정들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처럼요. 잠깐만, 이거 파업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주장 아닌가? 그제야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 공장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과 이 선동성 게시물들의 내용이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저는 급히 팩트체크 사이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죠. 첫째,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사람들 대부분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였다는 사실. 둘째,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마약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 셋째, 현재 태국 내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려 한다는 것. 나타, 너 이거 봤어? 이번엔 수환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오빠의 이야기였죠.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파업 주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있대. 걔들 보고 우리가 일 못하게 하면 너희를 써달라고 하자 이러면서.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태국에서 몰아내려는 시도였던 거죠.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제 조국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됐어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쫓겨난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와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금은방을 털고 관광객을 위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새벽녘, 저는 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루려 하고 있나요? 제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을 표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SNS에서 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나타, 이번 주말에 촌부리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평소라면 주말에 지방을 가자는 제안을 고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삼성전자의 주요 공장이 있는 곳이 바로 촌부리였거든요. 지금 현장의 상황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 같구나. 주말 아침, 우리는 방콕을 출발했어요. 2시간 정도 운전해 촌부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2주 전만 해도 활기찬 도시였다고 하는데 마치 유령 도시 같았거든요. 아버지, 저기 문 닫은 가게들은 뭐예요? 삼성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문을 닫은 곳들이란다. 공장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거든. 도로변의 식당들, 카페들, 심지어 작은 슈퍼마켓까지 대부분이 문을 닫았어요.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영업은 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죠. 우리는 현지 주민회관에 들렀어요.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자 주민회장인 솜차이 아저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키티락 장관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솜차이 아저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지역 실업자가 벌써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삼성 직원들만 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협력업체까지 하면. 아저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게 생겼어요. 판홍 씨는 삼성 공장에서 10년간 일했다고 해요. 남편도 같은 공장 직원이었죠. 월급이 너무 적다고 파업에 동참하라고 해서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파업 주동자들이 다른 직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끌어들였다는 거였죠. 다른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가씨,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다른 공장들은 우리 월급의 절반도 안 줘요. 게다가 기술도 달라서. 맞아요. 삼성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했었죠. 일반 공장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사용했던 거예요. 점심시간, 우리는 한적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단다. LG도 철수를 준비 중이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도 무산될 것 같아.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요? 직접적인 일자리 손실만 30만 개. 여기에 관련 산업까지 하면 최소 100만 명의 태국인들이 영향을 받게 될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100만 명이라면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이 중단된다는 거야.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었어.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영원히 저임금 노동에 의존해야 할지도 몰라. 귀로에 오르며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건설하려던 예정지를 둘러보았어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는 이미 풀만 무성했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벌써부터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우리가 놓친 기회를 그들이 잡으려 하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촌부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파업 주동자들의 무분별한 요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해졌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글을 썼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잃어버린 겁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니 더 충격적인 뉴스가 올라와 있었어요. SK이노베이션 태국 배터리 연구소 건립계획 전면 취소, 베트남으로 이전 검토 중, 삼성전자 협력업체 200개사 동반 철수, 관련 산업 도미노 붕괴 우려. 이건 단순한 공장 철수가 아닌 태국의 미래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나타, 내가 경영학도니까 이해할 거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업의 생태계라는 게 있단다. 대기업 하나가 떠난다는 건 그 주변의 수백 개 기업이 함께 흔들린다는 뜻이야. 아버지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직접 고용 인원이 8,000명이지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케이터링 업체, 통근버스 업체, 청소 용역 업체, 이런 기업들이 모두 함께 일하고 있었어. 이들까지 모두 무너지는 거지. 도로변에 보이는 한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태국 한국기술교육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죠.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설립한 교육기관이야. 매년 수백 명의 태국 젊은이들이 첨단 기술을 배웠지. 이제는 문을 닫게 되겠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이었고 미래였고 꿈이었던 거죠. 방콕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른 휴게소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실직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거든요. 우리 오빠네 회사도 이번 주에 문 닫는데 우리 동네 상가는 다 비었어. 애들 학원비를 못 내겠어. 이런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돌이키기는 힘들 것 같구나. 한국 기업들이 한번 신뢰를 잃으면 쉽게 돌아오지 않거든. 베트남의 사례가 있잖니. 그들도 한때는 이런 실수를 했었지.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경제 전망 보고서는 더욱 암울했어요. 향후 5년간 태국의 GDP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죠.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었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란다. 나타. 우리는 지금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촌부리를 다녀온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베트남의 사례가 궁금했죠. 태국과 비슷한 실수를 했다는 베트남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2021년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도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고 해요. 1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고 400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조용히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투자는 중단되었고 기존 시설도 다른 국가로 이전하기 시작했죠.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졌고 실업률은 치솟았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이미 실패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려 했던 거예요.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 기술, 이런 첨단 기술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한국은 이런 기술들을 우리와 공유하려 했던 거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 다른 외국 기업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력만 필요로 했어요. 기술 이전,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어쩌면 그들도 한때 우리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일까요? 한국도 한때는 가난한 나라였고 선진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려 했던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한국인들과 같은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심지어 한식을 식단에 추가해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앗아간 거예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처럼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나라로 남게 될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했어요. 제가 먼저 행동해야 했죠. 우리 세대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태국의 미래는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슐라롱콘 대학교 학생회장으로서 제가 처음 꺼낸 말이었어요. 학생회 임원들이 모두 모인 긴급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죠. 나타. 내 말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회장 타나폰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현황, 일자리 창출 효과, 기술 이전 계획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히 몇 개의 공장을 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국의 미래를 잃어가고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저는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예요. 태국의 청년을 대표하는 출라롱콘 대학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우리는 성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 내용을 다듬어갔죠. 경영학과 학생들은 경제적 분석을, 법학도들은 법적 검토를, 언론학과 학생들은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연구했어요. 마침내 우리의 성명서가 완성됐어요. 태국의 청년들은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일부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성명서는 태국어, 한국어, 영어로 동시에 발표됐어요. 출라롱콘 대학교 학생회의 공식 입장이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제대로 된 말을 하는구나. 청년들이 먼저 나서다니 자랑스럽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다행이야.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주구가 됐나? 너희들이 뭘 안다고? 배신자들, 특히 파업 주동자들의 반발이 심했죠.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친애하는 태국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고 다른 쪽은 이성적 판단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다른 대학의 학생회들도 하나둘씩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마이돈 대학교, 탐마사 대학교, 카세사 대학교, 방콕의 주요 대학들이 모두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SNS에서 해시태그 세이브 타일랜드 퓨처 캠페인을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태국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영상들을 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노동자들의 인터뷰였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에서 배운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었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이었어요. 만약 이때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마 태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일파만파 태국 전국 곳곳에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학생들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태국 정부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태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한국 기업들의 헌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이제 정부는 달라질 것입니다.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 먼저 변화를 이끌었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노사문화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져다준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의 선언문이었어요. 지금 태국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발전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는 걸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해요. 태국의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웠고 이제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출라롱콘 대학에서 나타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해시태그 밴 코리아로 뜨거웠던 태국 SNS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네요. 처음엔 모두가 화났지만 이제는 이성적인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앞장서서 한 사람의 잘못을 모든 한국인의 잘못으로 일반화하는 건 또 다른 편견을 만들 뿐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방콕 시내 한국 식당가에서 일하는 수파차이의 사촌은 더 재미있는 현상을 목격했대요. 한국 음식점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비고 K-팝 팬들도 줄지 않았어. 오히려 일부 태국인들은 SNS상의 과도한 반응을 비판하면서 더 자주 찾아오기도 해.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어요. 태국 현지 경찰은 한국인 사업가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사기 예방을 위한 공조 체계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사건이 양국 관계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앞으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쭈라롱권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나타폰 수리아봉입니다. 제 아버지는 방콕에서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쭈라롱권 대학교의 캠퍼스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열대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며 생기 넘치는 대화를 나누곤 했죠. 저 역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수석을 유지하면서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시작되는 제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수업과 과제,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는 캠퍼스 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었죠. 특히 저는 국제경영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세계 경제 동향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캠퍼스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학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을 학생들의 대화가 심상치 않게 들려왔어요. 또 한국 기업이 철수한대. 이번엔 대규모 공장이래. 그것도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라던데 직원들은 어쩌라는 거야? 지나가는 학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뉴스가 끊이지 않았죠. 한국 기업들의 잇따른 철수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었어요. 동아리 모임에서도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의 태국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토론하던 친구들의 얼굴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러다가 우리 졸업하면 취업할 곳이 없는 거 아니야? 맞아. 대기업들이 다 떠나면 우리 같은 신입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강의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휴대폰을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를 그저 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거라고. 게다가 이번에 철수하는 기업은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다면서 평소 차분하던 친구들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일시적인 경제적 결정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리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이던 리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어요. 나타폰, 나 모든 걸 잃었어. 리사는 한국인 투자자를 만나 한국 부동산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도 꼼꼼히 검토했고 여러 번 미팅을 가지면서 신뢰도 쌓았다고 했죠. 하지만 투자금을 보내고 나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요. 그게 부모님의 은퇴 자금이었어. 나 때문에. 부모님이. 리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이 리사 부모님의 은퇴 자금이었다는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해외 계좌로 자금이 빠져나간 후였답니다. 국제 사기 사건의 특성상 추적도 쉽지 않다고 했어요. 캠퍼스 곳곳에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반대.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 해시태그 뱅코리아 운동에 동참하세요. 태국의 자존심을 되찾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학생들은 SNS에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죠.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문화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연락을 해도 대부분 받지 않았어요. 가끔 SNS에 올라오는 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공통 수업을 듣는 친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사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대. 약도 처방받았지만 잘 먹지도 않는다고. 캠퍼스의 시위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한국 기업 앞에서, 한국문화원 앞에서, 심지어 한국 음식점 앞에서도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캠퍼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이면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 관련 부정적인 소식을 보도했어요.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셨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한국 거래처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구나. 주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실 뿐이었죠. 가정의 분위기도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게 다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은 없는 걸까요? 창밖에서 들리는 시위대의 구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하루하루 상황은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뱅코리아 해시태그가 끊임없이 올라왔고 한국 관련 제품이나 문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회사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하신 아버지를 모시러 회사에 갔던 날이었죠. 수리아봉 사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 거래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박 이사님,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거래처인 한국기업의 이사가 방문해 있었어요. 생각할 게 뭡니까? 귀사가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 문제가 3번이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건 귀사가 갑자기 바꾼 스펙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맞추려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귀사의 불량률이 지난 분기부터 계속 상승했다는 건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노력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비 투자를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에 한국거래처의 요청으로 새로운 생산 라인을 증설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든 비용만 해도 수백만 바트였습니다. 유감입니다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방문은 예의상 직접 알려드리려 한 것뿐입니다. 계약 해지 공문은 이미 발송했습니다. 박 이사는 차갑게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6개월의 유예기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이사가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셨어요. 저는 급히 회의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타폰, 내가 왜 여기?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란 진단을 받으셨어요. 캠퍼스 상황도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평소 자주 가던 학생 식당 앞에서 시위대와 마주쳤어요. 한국 기업은 태국을 떠나라.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내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들도 많았어요. 학생회 간부들, 동아리 선배들, 심지어 지난 학기까지 저와 함께 조별과제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나타폰, 너도 여기 좀 봐. 친한 동기인 타나폰이 저를 불렀어요. 그의 손에는 태국의 자존심을 되찾자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아. 여기 봐. 이번엔 한국이 우리 노동자들을 또 추방한대. 타나폰이 보여준 뉴스 기사에는 한국 정부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백 명을 강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시위는 점점 더 과열되어 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 기업 제품을 바닥에 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고 누군가는 한국 국기를 찢어버리기도 했죠. 그 와중에 리사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마주친 리사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리사, 좀 어떠니? 말없이 고개를 숙인 리사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앞머리가 길게 자라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심하게 말라 보였어요. 상담은 받고 있어. 그런 거 소용없어. 어차피 돈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 리사의 책상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은 피부가 벗겨져 있었어요. 스트레스성 습관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리사의 룸메이트인 수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타폰, 큰일이야. 어젯밤에 리사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화장실에서 수면제를 몽땅 먹으려고 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수환이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외면한 건 아닌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건 아닌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회사 문제로, 학교에서는 격화되는 시위로, 그리고 친구 리사의 고통으로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점점 더 깊게 드리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학교 취업 게시판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모집이었어요. 이상하다. 지금 이 시국에 왜 태국 학생들을 뽑는 걸까요? 호기심에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글로벌 상생 프로젝트 태국 한국 청년 인턴십, 목적 양국 간 이해 증진 및 미래 협력관계 구축, 대상 태국 주요 대학 경영무역 전공 학생, 특전 실무 경험, 프로젝트 참여, 정규직 전환 기회. 공고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태국의 인재를 찾습니다. 취업지원센터를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 프로그램 말이죠. 사실 이번이 첫 시도라고 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게 아니라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국을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하다나. 센터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타폰, 설마 너 지원할 생각이야? 돌아보니 타나폰과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그들한테 가서 일하겠다고. 잠깐만, 이건 다른 문제야. 누군가는 양쪽을 이해하고 다리를 놓아야. 배신자, 너도 그들 편이었어. 순식간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들아,
이것 좀 봐. 수리아봉이 한국 기업에 지원한대. 그날 저녁 SNS는 저를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매국노, 한국의 스파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반응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리사의 반응이었어요. 나타폰,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면서. 리사, 들어봐. 이건 내가 당한 일과는 달라. 됐어.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 넌 내 친구가 아니야. 리사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 기업 인턴십에 지원하려고 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진실은 항상 표면 아래에 있단다. 내가 그걸 찾으러 간다면 난 지지 않아. 뜻밖의 반응에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나타폰, 엄마는 사실 내 아버지 회사가 이번 달부터 정말 어려워질 거란다. 한국 거래처들이 다 떠나면. 어머니, 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20년 동안 쌓은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제야 아버지의 지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서를 쓰는 동안 캠퍼스에서는 제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수군거림이 들렸고 일부 교수님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면접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태국의 반환 정서를 알고 계실 텐데 왜 지원하셨나요? 네, 그래서 더욱 지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벽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의 회사가 한국 기업과 20년간 쌓은 신뢰가 며칠 만에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건 분명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조심히 다녀와라. 아버지 회사도 걱정하지 마. 우린 잘 견딜 수 있어. 네, 어머니.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는 이유는 단순히 가족 회사를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이 막연한 적대감과 오해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객실 창밖으로 방콕의 마지막 불빛이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게 실감났어요. 가슴 한켠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이 낯선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태국의 도시와는 또 다른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었죠. 회사에서 준비해준 원룸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특히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공중화장실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청결했고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죠.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나타폰 씨, 환영합니다. 저는 당신의 멘토를 맡은 김민수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김 대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권위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었거든요. 우선 우리 부서의 프로젝트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김 대리가 보여준 자료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타이코리아 파트너십 이니시에이티브라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건 태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인가요? 네, 맞아요. 현재 200개 이상의 태국 중소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죠. 나타폰 씨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 직장인들의 업무 강도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이건 태국 중소기업 A사의 기술 지원 계획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줄 예정이에요. 무상으로요? 왜죠? 상생이죠. 태국 기업들이 성장해야 우리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철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사업 구조 조정의 일환이었어요.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기술 협력 파트너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봐요. 지난 5년간 우리 회사와 협력한 태국 기업들의 매출이 평균 320% 증가했어요. 고용 창출 효과도 5만 명이 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김치와 된장찌개의 맛에 서서히 매료되었죠. 직원들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주었어요. 나타폰 씨, 이번 주말에 우리 팀원들과 한강 피크닉 가지 않을래요? 주말에는 팀원들과 함께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세련된 카페거리, 활기 넘치는 시장, 평화로운 한강공원까지 도시 곳곳에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타폰 씨, 방콕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의 신규 협력 건이에요. 태국어와 현지 사정에 밝은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이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태국 기업은
현지화된 생산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상생의 모델입니다. 단순한 하청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태국 뉴스를 보다가 울컥했습니다. 여전히 반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지만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달랐으니까요. 주말에는 회사 기숙사에 머무는 다른 아세안 국가 출신 인턴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전혀 달랐죠.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태국 기업들과 화상회의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도 점차 한국 기업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세한 기술 이전과 지원을 받으니 이게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겠네요. 태국 기업 대표의 이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진실이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태국의 친구들, 특히 리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본 것은 분명 진실이었고 이 진실이 언젠가는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으리라는 걸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업의 직원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군의 어린이집부터 직원 건강관리 시설까지 회사가 직원들의 삶의 질을 진심으로 고민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타폰 씨, 이번 주에 건강검진이 있어요. 외국인 인턴들도 모두 포함이에요. 정기 건강검진까지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직원들의 건강이 회사의 건강이니까요. 사내 도서관에서는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실은 우리 회사가 90년대부터 태국에 관한 연구를 해왔어요. 지금의 협력 모델도 그런 노력의 결과죠. 김 대리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쌓여 지금의 성공적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진 거겠죠. 주말에는 한국의 전통시장도 둘러보았어요. 시장 상인들의 친절함과 정이 넘치는 모습은 태국의 시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사람의 따뜻함은 어디나 같다는 걸 느꼈죠. 아이고, 외국에서 왔구나. 이거 서비스야. 감사합니다. 한국말도 잘하네. 자주 와요. 더 놀라웠던 건 회사의 환경 보호에 대한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태국 현지 공장들의 친환경 설비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로 태국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을 30%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구를 위한 투자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제 마음속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였고 지금의 갈등은 반드시 해소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진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리사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한국행을 선택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놀라운 발견들을 더 이상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SNS에 첫 게시물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보낸 2달,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들. 떨리는 마음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제 모습, 태국 중소기업과의 협력 사례들, 일자리 창출 현황까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진심을 담아 작성했어요. 처음 한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매국노, 한국 돈에 매수됐네.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나 보네. 너네 아버지 회사가 한국 기업이랑 거래한다며. 그래서 이런 글 쓰는 거야?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수리아봉의 집 주소 찾았다. 여기야. XXXXX. 아버지 회사도 찾았네. 다들 불매운동하자. 배신자 가족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회사로 항해 전화가 쇄도했고 어머니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집 앞에는 협박성 편지가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나타폰, 괜찮니?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SNS 반응 봤어. 힘들겠지만 진실을 알리는 게 쉽지는 않아. 그날 저녁 리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다. 내가 당한 일을 잊었어? 이건 나까지 무시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너도 알면서. 가장 아팠던 건 리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장문의 설명 메시지는 읽지도 않은 채 차단해버렸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니 절 언팔로우한 상태였고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 태국 대학교 커뮤니티까지 발칵 뒤집혔어요. 쫄라롱꼰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한국 유학 다녀와서 우리나라 욕하는 애. 저런 애가 우리 학교 대표로 갔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걱정될까봐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나타폰,
괜찮니? 아버지가 회사에서 항해 전화를 많이 받고 계시네. 목이 메었습니다. 제 행동이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아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한 거잖아. 그날 밤 회사 컴퓨터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던 중 우연히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아세안 코리아 미래혁신 포럼. 주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한 아세안 협력. 대상 아세안 10개국 청년 혁신가. 내용 기술 창업,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특히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협력 모델을 찾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SNS의 일방적인 글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더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김 대리에게 포럼 참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타폰 씨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험 공유가 아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리사에게도 내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모니터 앞에 앉아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결국 모든 이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코리아 미래혁신 포럼 지원서를 작성하며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턴십 동안 발견한 태국 한국 기업 간의 협력 사례들이 큰 자산이 되었어요. 태국 중소기업 한국 기업 간 디지털 상생 플랫폼. 이것이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양국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상했어요. 김 대리는 제 아이디어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 설득력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협력 성공 사례들을 잘 정리해보죠.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제안서를 다듬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200개 이상의 협력 기업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술 이전으로 인한 태국 기업들의 성장률 등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예선 통과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리사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리사, 내가 당한 일이 정말 불공평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건 한 사람의 잘못이었어. 내가 본 진실을 내게도 보여주고 싶어. 아세안 코리아 미래혁신 포럼에 나와 함께 참가하지 않을래?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본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 태국 기업들과의 상생 노력,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포럼 당일 서울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에서 온 청년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나타폰. 뒤를 돌아보니 리사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와줘서 고마워. 내가 보낸 자료들 다 읽어봤어. 그리고 확인도 해봤어. 리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표정은 없었어요. 사실 내가 사기당한 사건도 다시 조사해봤어. 그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족 중국인이었더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긴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발표 시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아세안 각국의 청년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청중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 참가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리사가 제안했습니다. 나타폰, 우리가 직접 시작해보는 게 어때? 내가 제안한 플랫폼을 실제로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턴십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보았어요.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 한 사람의 잘못을 모두의 잘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지금 저와 리사는 스타트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중소기업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시도지만 이것이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태국에 돌아온 지 한 달, 캠퍼스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진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타나폰이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해와 협력이라는 걸. 오늘도 저는 희망을 봅니다. 리사와 함께 준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캠퍼스에서 달라지는 친구들의 시선에서 작은 용기가 가져온 변화가 이제는 더 큰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쭈라롱콘 대학교 나타폰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